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풍향계입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손정혜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일일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는 콜더블루님, 신보경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5가지 이슈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오늘 메인 이슈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 사건으로 그렇게 이슈로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요. 썸네일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경찰이 닫은 사건 파일 앞으로 누가 다시 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안수사권 완벽하게 이제 폐지를 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은폐하면은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덜추어 볼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철회하고 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2일 되면은 이제 경찰이 완전히 경찰이 닫으면 사건을 닫으면은 그것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덜추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수술을 앞두고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힘 얘기를 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독주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리고 또 당내의 그 다수 의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썸네일 보시면은 사진 그림에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이 그림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슈는요. 한동훈을 밀어내야 사는 사람들, 한동훈을 죽여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진숙이 되게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명 위기에 놓인 이진숙입니다. 저는 이진숙이 제명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겁박만 하고 겁만 주고 이렇게 끝낼 것 같습니까? 저는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져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실은 사면초가 장동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메인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궁지에 몰린 장동혁이 마지막 생존 카드가 있긴 있다. 마지막 생존 카드가 있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8월 25일이네요.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바로 법부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를 여러분들 썸네일을 보시면은 그 서버 제목 첫 번째입니다. 10월 2일이 사건 파일에 대한 봉인, 완전히 딱 봉인시키고 더 이상 열지 못하는 그냥 게임 셋돼 버리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그 다음에 부실 수사를 했던 경찰은 경찰대로 그렇게 더 이상 그 보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부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파일을 완전히 봉인해서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는 진짜 진범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냐 10월 2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닫은 사건을 누가 다시 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 며칠 전입니다. 아마 한 2, 3주 정도 됐나요?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 당시에 제가 중수청 공소청법, 공수처법, 공소청법, 이것을요, 2년간 유예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제가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느냐 존치하느냐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면요 국민에게 되게 식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경찰이 혐의 없음이나 단순 사고로 사건 파일을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 실질을 보니까 그 결론이 부실하거나 조작됐다면 도대체 누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재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조작 또는 부실 수사 결과를 누가 다시 그것을 덜추어서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는 10월 2일이 되면은요,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 중수청 간판을 올리게 되는 이런 날만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는 10월 2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강행하면은 경찰이 닫은 사건을 다른 기관이 직접 재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조차 딱 막히는 날, 닫히는 날, 그날이 바로 10월 2일입니다. 소위 사건 파일 봉인일, 봉인시키는 날, 그것이 그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칼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유예하라, 공소청 중수청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하라라고 하는 그 칼럼 밑에 댓글이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90세 피해자가 댓글을 남긴 것인데요. 고소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피의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는 이런 절박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국회는 기관의 권한을 다투지만은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정의로움입니다. 정의로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범죄자가, 가해자가,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수사 지연은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그런 권리를 소멸당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TV 뉴스에서 나오는 그 경찰관, 정말 참 얼마나 엉망이면 저 단계, 저런 상황까지 됐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경찰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그 기간에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회 답변에 따르면요, 무려 298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찰관이 실종 사건 그것을 종결 처리한 사건이 298건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뭐 수사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힘들고 뭐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이거는 실종으로 그냥 종결 수사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그냥 종결하는 이런 사건이 298건이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제주도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가요, 통계표가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 944건, 2024년도에 814건 성인 실종 신고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786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7월 말까지 통계로 해가지고 370건에 달합니다. 성인 실종 신고 사건이요. 최근에 3년 7개월 동안에 모두 2,914건.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성인도 15명입니다. 물론 실종 신고 대부분은 가족에게 돌아오거나 소재가 확인이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 모두가 잘못됐다고 제가 단정하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에서 통화했다, 안전을 확보했다, 안전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그 기록이 그렇게 한 그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런 의혹이 드러났다면은 나머지 사건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종 사건들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실종자 가운데 실제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오늘 우리 가족 사건은 제대로 처리됐느냐고 이제 드디어 의문을 갖고 지금 경찰청에다가 그다음에 제주경찰서에다가 그렇게 모두 다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의 허위 기록이 수백 가족에게 경찰 수사 전체를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장미란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298개의 사건 파일도 계속 닫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경찰 내부의 보고와 결재만으로 종결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자기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는 구조적인 실패를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래에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됐던 광주 2호고생 강간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욱 직접적인 보안사건 폐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찰은요, 사건을 단순 살인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송치를 했지만은, 단순 살인으로 그렇게 송치를 했지만은 검찰의 보안 수사에서 성폭력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와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은 케이블 타이, 그리고 사라진 휴대전화와 물품, 그리고 피의자 가족에게 유출된 압수수색 구속영장 관련 정보가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수사팀장을 구속 기소해버렸습니다. 검찰에서요. 경찰이 수사한 범죄보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감춰뒀던 의혹이 더 심각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10월 2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소청 검사가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도 관계자를 직접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를 추적할 수 없게 된다면요, 그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보안수사 요구권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받는 기관의 자기 잘못을 스스로 규명하라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또 헤드니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헤드니 사건요. 헤드니 사건도 보안수사의 존재 이유를 보여줍니다. 헤드니는 누구냐 하면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생후 4개월, 정확하게는 133일 된 영아였습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가 친모의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 속에서 짧은 생애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요, 그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의 치사,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학대 끝에 사망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학대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은 했어요. 그러나 경찰에서 말입니다, 살해의 고의까지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학대하다가 결과적으로 숨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대를 계속한 것인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 있는 과실이냐 미필적 고의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형법상의 중요한 그런 이론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검찰은요, 보안수사를 통해서 집 안 홈캠의 존재를 확인했고 약 한 4,800개의 영상을 분석을 했어요. 검찰에서. 화면뿐만 아니라 친모의 욕설과 폭행 소리까지 세밀하게 확인한 반복적인 학대와 살해의 그 고의성까지 검찰에서 밝혀냈습니다.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인죄로 변경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최초 판단에서 사건이 끝났다면은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가 그 당했던 범행의 전모는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킨 것은 검찰 조직의 어떤 권한이 아니고 말조차 못한 아이의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 사건도 처음에는요, 살인 미수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은 검찰의 보안 수사와 CCTV 재분석을 통해서 성폭력 목적이 그것도 확인이 됐던 사건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역시 경찰이 한 명만 송치를 했지만은 유족의 문제 제기와 보안 수사,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공범이 또 추가로 입건이 됐습니다. 경찰이 2차례 불송치한 부정대출 사건도 검찰이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직접 분석한 끝에 5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5명을 기소를 했어요. 당초 고소 대상이 없었던 가담자까지 검찰에서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2번이나 다른 사건을 검찰이 3번째로 열었기 때문에 범죄의 전체 구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의 사건도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불송치를 했는데요. 피해자는 억울함을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장의 그 감사 자료 등을 보안 수사해서 가해자를 구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의 결론이요, 최종 결론이었다면 그대로 묻혔을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1년 3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피의자를 조사를 했고 담당 경찰관은 그냥 단순히 공소시효 지난 거 그거 놓친 거 그것 때문에 그냥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왜 공허한 결과가 될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은요, 전화 벨하고 똑같아요. 벨을 누를 수는 있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를 걸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시간만 끌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CCTV는 시간이 흐르면 지워지죠. 통신기록도 사라집니다. 결국 공소시효까지 완성이 됩니다. 직접 보안수사 없는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경고 등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대구에서도 현재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정보가 피의자 쪽에 유출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의자인 경찰관과 가까운 경찰 간부가 수사팀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제19 사건에서 내부 통제가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된 것이죠.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과거에 장기 미제 사건들도 지금 돌아봐야 될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기 미제 사건들요, 경찰이 묻은 사건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건들 지금 해가는 거 보면은요, 도대체 이것을 장기 미제 사건 이거 그냥 묻혀버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 없이 특정한 특정 사건을 경찰의 은폐 조작이라고 이렇게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허위 종결, 증거 누락, 또 수사기밀 유출, 재수사 불이행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는 이 현실을 고려한다면요, 과거 종결 사건에 똑같은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종 뒤에 사망이 확인된 사건, 여성 아동 대상 강력 범죄, 또 경찰관이나 그 가족이 피의자였던 그런 사건들, 수사정보 유출 민원이 제기된 사건,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재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복적으로 불송치했거나 또 초동수사 자료와 핵심 증거가 사라진 그런 장기 미제 사건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소위 2년 유예 주장에 대한 이런 새로운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제가 2년 시행을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2년 유예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법 시행일을 뒤로 미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2년 동안 경찰이 그동안에 닫았던 사건들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건을 다시 열고 새 제도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국가적인 사건 파일 감사 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검찰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잘못이 많았죠. 정치적인 수사와 제19 감사기, 과도한 권한 행사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을 개혁한다고 경찰에 대한 교차검증 장치까지 없애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친다면서 보조 브레이크까지 뜯어내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수사로 결론이 달라진 비율이 전체 사건 가운데 크지 않다는 이런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억울한 사람들은 그 작은 비율 안에 있는 거죠. 그 작은 비율 안에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가 있다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구해야 할 한 사람의 생명과 억울함은 통계표에서 진짜 소수점 그런 정도 해당이 되는 그 확률, 그거는 그냥 무시해도 좋다,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장미란 씨 사건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거론을 하면서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앞장섰던 그 여성 의원이 경찰청을 향해서 도대체 장미란 씨 사건과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경찰에 대해서는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은요, 찬성표를 던지기 전에 했어야죠.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표를 던지기 전에 했어야죠. 견제장치를 없애놓고 견제 방법을 묻는 것은 입법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은요, 장미란 씨 가족이 경찰의 말을 믿고 기다린 시간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 경찰이 잘못 수사하거나 사건을 은폐했을 때 누가 바로잡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필리버스터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한동훈이 던졌습니다. 그거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결국은 국힘에서 한동훈에게 기회도 안 줬죠.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할 기회도 안 줬습니다. 그게 국힘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습니까? 당론 법안을 한번 발의하고 규탄대회 여는 것으로 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언론에 비치는 모습만 보면은 본회의장과 법사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사람은 무소속 한동훈 한 사람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유튜브에 등장하고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지적하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금 국힘 의원들 중에서 누가 지금 이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합니까? 주진우는 그냥 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누가 그렇게 제대로 분위기 파악이라도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합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 그런 인간들 천지인데. 당협위원장 교체와 당내 징계, 자기 세력 관리에는 그토록 민감한 지도부가 국민의 생명과 형사사법 체계를 지키는 싸움에는 국힘 지도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당원은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은 잘못 전결된 사건에서 사라진 증거가 놓쳐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해법은 있어요. 중수청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이제 시켰는데 이것을요 최소 2년 유예해야 합니다. 유예하기를 바랍니다. 1년은요 조직과 인력을 옮기기에도 빠듯합니다. 과거 사건 재검증, 시범 운영, 통계 분석, 독립평가와 법률 보완까지 하려면은 최소 2년은 필요합니다. 그 2년 동안에요 실종, 살인, 또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재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나 그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원소속 관서가 아닌 별도 기관이 맡고,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공소청과 상급기관에 자동 통보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성폭력, 아동범죄, 대규모 또 경제범죄와 경찰 비위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의 제한적 직접 보완 수사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년 뒤에 유예하면서 그 2년 뒤에 독립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국회가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와 범위를 다시 결정하도록 법률에 재검토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유예는 검찰개혁의 후퇴가 아닙니다. 다친 사건 파일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그런 국가적인 검증기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새 제도가 정말 더 빠르고 공정하다면 2년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와 객관적인 수치로 국민 앞에 입증하면 돼요. 진짜 민주당에게 좀 묻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증거가 사라지고, 또 장미란 씨 사건이 허위로 종결됐고, 또 한 경찰관이 실종 사건 298건을 종결한 사건까지 지금 드러났는데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두려운 것이 개혁의 지연입니까? 아니면 닫힌 사건 파일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까? 뭔가 있습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함으로 해서 뭔가 덜 추워질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검찰이 손 못 대도록 함으로써 얻어내야 되는 뭔가 과실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조작기소 업무 이런 것들 의혹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에게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한동훈 한 사람에게 이 싸움을 맡기지 말라고요. 의원 전원이 보안 수사로 결론이 달라진 사건 하나씩을 모두 다 들고 본회의장에 서십시오. 피해자의 이름과 사라질 뻔한 증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또 시행 2년 유예를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사건 파일 봉인일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검증하는 출발일로 만들 것입니까? 먼저 2년을 멈추고 다친 사건부터 다시 열어보십시오. 제도는 2년 뒤에도 바꿀 수는 있지만은 사라진 증거와 놓친 생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늘 꼭 정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힘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발 2년 유예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제가 빌다시피 여러분들께, 그 다음에 국회를 향해서 제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2년 그거 조금 유예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국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 5개 이슈인데요. 4개가 지금 남았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기다려 주십시오. 말이 안 먹히는 장동혁. 그런데 정점식에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죠? 정점식에 또 무릎을 꿇었어요. 당협위원장들 싹 그냥 교체하면서 장악을 하려고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의원 또 정점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 수십 명의 40-50명의 의원들, 그리고 시도당에서도 반발하고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저항에 막혔습니다. 결국은 장동혁의 독주 이제 꺾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안 먹혀요. 장동혁이 이제 장동혁 발언이 또는 장동혁이 밀어붙이려고 그렇게 장징계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지금 철권 통치를 하듯이 그렇게 독재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 또 멈춰섰죠. 누구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 때문에.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원 직선제로 바꾸겠다고 밀어붙였지만은 어제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안건 상정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장동혁으로서는 처참할 거예요. 당초 의결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왜냐하면요, 최고위원회의에 지금 9명, 이번에 누구의 이미자를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을 함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5명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반대하고 반대 목소리가 높고 하면은 그럼 표결하자 해서 5표만 되면 어쨌든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강행 의결을 하려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완전히 전투태세로 그렇게 나왔는데 안건 상정조차도 못했어요. 자, 의결 가능성 우리가 언론에서도 반반이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하냐, 상정은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한다 그러죠. 27일인가 언제 다시 재개하겠다는 거죠. 장동혁 본인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동혁의 말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전처럼 윤리위를 동원한 징계의 어떤 칼날 앞에서 칼날을 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힘의 최고위원들, 그 다음에 또 최고위원회 구성원들, 그리고 또 일반 국힘 의원들에게 이제는 이전처럼 먹히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장 대표는요, 장징계는 당원 중심 정당을 내세워서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 투표를 대폭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헌 당규 해석과 전면적인 적용 방식에 이견을 냈고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검토 분석해서 사실은 그 법리에 대해서 장동혁이 왜 틀렸느냐, 정점식 말이 왜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의견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먹혀들기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기존 당협의 그 운영위원회 방식 유지에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정점식의 문제 제기가 결국은 원내의 집단적 제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조직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지도부가 시도당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낸 14개 시도당 가운데 9개 시도당이 기존 당협 운영위원회 방식 유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지역군지 어느 시도당인지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일부러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알아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의 당협 구상에 대한 반발을 친한 게 몇 사람이 불만으로 치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원내와 지역 조직이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요,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확인이 됐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사실은 50대 50, 한 60대 40 이런 정도 참 묘한 스탠스였는데 양향자 최고위원이 당원 직선제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에게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향자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양향자 자신이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데도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그냥 가라.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양향자는 자기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향자는 최고위원이긴 한데 현역 원내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당협위원장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입니다. 다만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선출직으로.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현역 의원까지 일률적으로 재선출 대상으로 올리는 방식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취지의 절충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장동혁도 양향자 표가 자기 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향자가 반발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양향자의 발언은 단순한 자기 보호 논리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무게가 더 있습니다. 즉 장동혁 원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두 현역 의원들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반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어렵게 된 거죠. 현역이 아닌 최고위원조차도 전면 일괄 적용에는 재선출 방식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장동혁 구상 자체의 과도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요. 현역 예외 가능성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주장까지 했냐면요. 당원 50%와 지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 같은 절충적 접근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당협위원장 재선출 절차를 전면적으로 진행하는 것, 밀어붙이는 거 못한다. 한두 명만 반발이 있어도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결국요, 당원 직선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이 처음 구상했던 전면적 일률적 재선출안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신호가 돼버렸습니다. 이 점이 장동혁에게는 정말 심각하게 아마 본인이 이제 날개가 꺾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됐을 겁니다. 어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동안의 장동혁 측에서는 최고위원회 숫자만 계산하면은 찬성표가 충분하다는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찬성축으로 분류되던 양향자마저 전면 일괄 적용은 곤란하다는 이런 취지의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의 5표가 숫자상 존재한다 해도 정치적 단일 대우는 이미 흔들린 거죠. 자, 9명 중에 5표면 되는데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동혁, 그 다음에 신동욱, 그 다음에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까지는 어쨌든 4표다. 그 다음에 이미자는 4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재원이 애매하게 나오면은 김재원 대신에 이미자로 해서 5명 딱 해가지고 일단 5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자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흔들려져 버린 거예요. 5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제 상정 자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동혁으로서는 장징계로서는 아마 섬뜩했을 거예요. 최고위원회는 적어도 4편들이 압도적 다수였는데 기껏해야 우재준, 그 다음에 또 양향자는 0.5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완전히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미 분위기가 뒤집어졌더라. 이것을 어제 느끼고는 섬뜩했을 거예요. 장동혁에게 더 아픈 대목은 또 있습니다. 최고위 구성만 계산하면 당원 직선제에 찬성하는 쪽이 우세해서 표결로 그냥 마지막에 정 안 되면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런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제 표결은 그냥 안건 상정조차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정치판에서요,
표결에서 지는 것보다 표결 자체를 감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뼈아픈 패배입니다. 그런 경우가 뼈아픈 패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제 있었던 그 하루에 최고위원회의 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장동혁이 정점식에게 또 한 번 정치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정점식 개인에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점식이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의원총회와 중진, 시도당의 반대, 그리고 최고위원회 내부의 조건부 이견까지 더해지면서 그렇게 형성된 당내 저항의 벽을 장동혁이가, 장징계가 넘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 정점식이 당은 당규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취지로 제동을 걸었을 때는요, 장동혁 측에서는 한 사람의 이견 정도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제 정점식 편에 들었죠. 그리고 중진들이 정점식 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하니까 정점식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장동혁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 다 바뀌어서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스스로 용퇴하라. 그래야지 국힘 당이 보수가 산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의총에서 그 정점식 중심으로 해서 총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당 지역조직까지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원한 수정론이 나옵니다. 정점식이 세운 작은 방패가 진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정점식이 이렇게 딱 중심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니까요, 그 정점식이 들고 있는 작은 방패가 장동혁의 칼을 막는 큰 방벽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장동혁이 잘못 개선한 것은요,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징계에는 조용하던 현역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당협위원장 자리까지 장동혁의 칼이 들어오자 움직이게 된 거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 씁쓸한 측면은 있지만은요, 결과는 분명해요. 장동혁의 칼이 너무 깊이 들어왔고 결국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던 잠자던 의원들까지도 장동혁 너무 심하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건 안 했어야 돼, 장동혁이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전면 재선출이 시행되면 현역보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원외, 특히 지도부의 비판적인 비당권파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장동혁에게 쓴소리하면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자초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정치적 실패입니다. 왜 이런 의심이 생겼겠습니까? 장동혁은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제대로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은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동혁이 얘기하는 싸우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내 뜻과 동일한 입장에서 싸우는 정당, 싸우는 당협위원장, 이 개념으로 장동혁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발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동혁에게 제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이 두 기준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힘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요, 장동혁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가 잘하면 밀어주고 잘못하면은 장 대표 그거 아니야.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 그게 바로 정상적인 정당 아닙니까? 자기 당대표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거대 여당하고 어떻게 다투고 어떻게 그 거대 여당을 견제하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번 정점식의 대응은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점식은 장동혁과 감정적으로 고함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고함이 있었다 그러죠. 도대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제는 고성이 오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헌 당규 해석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 전달을 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절차와 조직의 힘으로 장동혁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정점식 원내대표의 진행이 장동혁 장징계에게는 훨씬 더 아플 수 있었을 겁니다.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장동혁이가 강하게 나오고
또 그 상대도 강하게 맞서면은 장동혁 본인의 강경 지지층 결집이라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점식은 조용하게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차곡차곡 단계별로 그렇게 해법을 찾아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국은 장동혁으로 하여금 최고위원회 안건 상정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커다란 이런 마우어, 즉 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향자의 그 조건부 태도까지 붙었죠. 현역도 아닌 최고위원이 현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의미 자체는 장동혁 원안이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을 넘어서서 제도 설계 자체에서 너무나 과도하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퍼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있었던 장동혁에게 가장 심각하게 가장 충격적인 이런 아픈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장동혁 아마 그 술고래 장동혁이가 어제 아마 술 좀 퍼마셨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김민순이 뭐 신동욱이니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편 불러가지고 지 핵심 코어 몇몇 되지 않는 지편 그 술고래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어제 퍼마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혹시 저 장동혁이 장징계 이제 아침에 혹시 보는 분 계시면은 술 마시고 완전히 얼굴이 해질그레 돼 있는 그 모습, 술 기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진짜 해장국이 필요한 그런 장동혁 얼굴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고 정점식만 반대하면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현역 의원만 반대하면 또 자기 자리 지키기라고 이렇게 몰아갈 수 있었지만은 현역이 아닌 양향자까지도 조건부로 손을 그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장동혁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절차 밀어붙이는 거 이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강행 못할 겁니다. 일단 27일인가 이렇게 또 미뤄두긴 했지만은 아마 강행 못할 겁니다. 물론 장동혁은 여기서 물러섰다고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일단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어제 결론을 내겠다고 완전히 작심을 하고 전투 모드로 왔는데 결론 못 냈죠. 결론 못 낸 게 아니라 상정 자체도 못 했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완전히 전투 갑옷 투구까지 쓰고 이렇게 나왔다가 시작도 못했어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후퇴입니다. 이제 장동혁에게 남은 선택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당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수정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힘으로 한번 죽자 서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냐 살리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면은 그때부터 문제는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 자신의 리더십과 정치적 판단력이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총에서 반대했습니다. 시도당 상당수가 반대했습니다. 중진들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역도 아닌 양향자 최고위원까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대표니까 밀어붙인다 식으로 밀어붙이면은 그것은 리더십이 강하다. 그래도 장동혁이 좀 쓸만하네. 리더십이 그래도 뭐 반대가 많아도 혼자 깡으로 밀어붙이는 저 뭔가 있네. 한 칼 있네. 그런 게 아니에요. 설득에 실패한 지도자가 권한으로 자기가 당대표라고 하는 그 권한 그거 하나 가지고 자신의 리더십 부족을 메우려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의 비판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장동혁의 연임 문제입니다. 당권파에서 장동혁 연임론이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당협위원장들 재편이 향후 당권 기반 구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이런 의심도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연임 기반 강화가 정치적 효과 가운데 하나였다면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임은커녕 조기 사퇴해야 되는 이런 지금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연임의 길을 닦으려고 했다는 이 의심을 받은 당협 카드가 오히려 정점식과 현역 의원들 그리고 중진들 지역 조직을 한데 묶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임을 향해 놓았다는 의심을 받은 디딤돌이 장동혁 자신이 넘어지는 걸림돌로 바뀌고
셈입니다. 올공에서도 비슷했어요. 70여일의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으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를 했죠. 그러나 결국은 올공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로 돌아와서 마주친 첫 번째 거대한 벽은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자기 당의 정점식과 의원총회 그리고 지역 조직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광장에서는요, 박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정당에서는 다릅니다. 원내대표를 설득해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중진을 설득해야 되고 시도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한마디 한다고 완전히 무슨 절대 군주처럼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흘러간다? 먹혀든다? 그게 아니죠. 정당이라는 것이. 심지어 자기 편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까지도 지금 설득을 해서 무릎 꿇고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동욱 판단 좀 하십시오. 이제 당신도 장동혁 더 이상 장동혁 바라게 돼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지금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근데 지금 장동혁 정치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부족해 보이는 것은요, 바로 설득의 정치입니다. 장동혁은 설득하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설득이 없어, 이 사람은. 옛날에 뭐 자기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밥에다가 독 넣어가지고 무슨 그렇게 어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한다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장동혁의 말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먹히지 않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점식이 아니라고 했죠. 의총이 움직였습니다. 의견을 냈던 14개 시도당 가운데 9곳이 현행 방식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역도 아닌 양향자 최고위원마저 장동혁 원안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은요, 장동혁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자기의 구상을 처리도 못하고 안건 상정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장동혁이 받아든 정치적인 성적표의 현실입니다. 장동혁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큰 목소리 아니에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 자기 당 의원과 지역 조직, 심지어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 최고위원까지 자신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것부터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당대표와 전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고 또 견제받는 대표가 오히려 정상적인 정당의 대표입니다. 국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쳐닫고 있지 마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기 목청을 내기가 불편하면 다수에 묻어가십시오. 자기 당협위원장 자리가 흔들릴 때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윤리위의 과도한 징계든 당내 민주주의든 조직 운영이든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동혁에게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의원이 늘어날수록 국힘은 오히려 정상적인 정당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어제 있었던 장동혁은요, 어제의 장동혁은 표결에서 진 게 아니에요. 표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 표결 안건으로 상정을 하니 안 하니 그 사이에 그 직전 단계에서 정점식이 막았고 의총이 막았고 지역조직의 저항이 있었고 현역도 아닌 양향자의 조건부 제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거죠. 말이 안 먹히는 장동혁 또 막혔습니다. 정점식과 당내 저항 앞에 또 한 번 정치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장동혁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또 5기로 밀어붙이다가 자신의 리더십까지 완전히 스스로 침몰할 것이냐. 이번 27일 날 최고위원회 또 하겠다는 거죠? 그날 한번 두고 보십시다. 무슨 짓을 하는지요. 한번 두고 보십시다. 자,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초가 장동혁 살 길은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면초가 장동혁 얘기까지만 제가 오늘 했어요. 지금은 사면초가 장동혁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살 길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장동혁이 살 길은 있다. 마지막 단 하나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
지금 장동혁에게 제가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썸네일의 세 번째 중간에 한동훈을 죽여야 사는 사람들.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을 죽여야 사는 사람들. 추경호, 신동욱, 안철수 12.3의 기록이 만든 정치적인 생존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창녕 그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어제요? 어제 마쳤어요.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를 해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46건, 150명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윤석열, 김건희, 또 김태효, 김대기, 또 윤재순, 김오진, 또 김명수, 정진팔, 여인형 군인들입니다. 조태용, 홍장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힘에서는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할 사건은 또 추경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경호는요, 이번 58명에는 별개였습니다. 58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포함되지 않느냐? 이미 이전에 추경호는 그 조원석 내란 특검에 의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경호는 여기에는 빠졌어요. 추경호 재판을 이제 제가 추경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대구시장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내란 수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란 그 부한해동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도대체 누가 구속이 되고 또 실형을 얼마나 받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추경호 재판을 들여다볼수록 한 가지 의문이 되게 선명해집니다. 추경호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추경호, 신동욱, 안철수 이 세 사람은 한동훈에게 갈수록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제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당권 경쟁이나 개인적 감정만으로는 소위 한동훈을 극혐하는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세 사람, 추경호 또 누구였어요? 추경호, 신동욱, 안철수 이 세 사람은 왜 한동훈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정언을 뒤바꾸고 정언을 완전히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한동훈을 완전히 배신자, 낙인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할까? 제가 거기에서 답이 나왔어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날, 그날 밤에 한동훈과 이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좁혀질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관계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12.3 비상계엄의 밤, 그때 서로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손을 맞잡고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을 죽이면은 내 말이 맞다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을 무작정 계속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의 행동이 계엄을 저지한 정당한 결단으로 평가될수록 추경호 원내 지도부의 행동은 더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는요, 당시 계엄 선포 직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반대했죠. 국회에 진입한 뒤에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장에서 내려오라고 요구를 해도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본인은
원외의 당 대표였지만은 표결권도 없는 당 대표였지만은 계엄 해제 의결을 독려를 했습니다. 반면에 추경호는 어땠습니까? 계엄 선포 후에 한덕수, 홍철호, 윤석열과 연속적으로 통화를 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의원들에게 또 통화했던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했는데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 집결 공지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는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내려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메시지입니다. 한동훈과 친한계의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인식이 추경호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공유가 됐어요. 한동훈하고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라고 하는 이런 표결에서 빼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자 메시지들이 추경호의 문자 메시지가 그것이 공개가 됐어요. 공유가 되면서. 그것이 지금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단순한 혼선이나 이런 우유부단 이런 것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형사재판에서 고인은요,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의 통화, 문자 발송 시각, 한동훈에 대한 이탈 요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라. 당대표가 지금 거기 있고, 당대표가 거기로 국힘 의원들을 소집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이탈 요구, 그 다음에 원내 지도부의 반복된 행동과 실제 의원들의 이탈 현상이 벌어졌죠. 본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설설설설 추경호의 그 이탈 요구에 의해서 설설 빠져나가서 그렇게 당사로 간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정 지난 0시 1분경에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우원식 의장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분 뒤에 추경호의 문자 메시지에서 당사 집결 공지가 나갔습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 추경호는 한동훈에게 내려오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적 일치는 추경호한테 엄청 불리한 것입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죄, 저는 추경호의 실현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봐요. 저는 지난 8월 3일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7월 달인가 이때 제가 방송에서요, 추경호의 그 유죄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추경호의 유죄 가능성을 제가 60% 정도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추경호 해서 제 방송에 추경호 하면 몇 개 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찾아집니다. 60% 정도로. 왜 60%냐 하는 이유를 제가 쭉 해서 추경호 특집으로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소장, 원내 지도부의 메시지 흐름 이런 것들을 쭉 반영하면은 지금은 추경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유죄 확률을 저는 한 70% 전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거죠. 지난번보다도 더 높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혐의가 인정되면은 이거는 벌금형도 없어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요,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7, 8년, 10년 전후 이 정도 지금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는 한동훈하고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관계입니다. 한동훈이 계엄 저지의 중심으로 평가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에게 한동훈 당시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추경호의 행동은 본인은 더 위험해지죠. 한동훈의 명예회복이 추경호 방어 논리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명예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옳게 평가가 되면 될수록 추경호의 징역형 가능성은 더 자꾸 높아지는 거죠. 신동욱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시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던 신동욱은 한동훈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동욱이가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이 파악됐습니다. 현재 신동욱은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내란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표결 방해의 목적을 알면서 한동훈과 의원들의 이탈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메시지에서 공동 목적과 역할 분담이 드러나게 되면 공범 여부가 다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신동욱도 다시 엮일 수가 있어요. 추경호하고 같이 엮일 수가 있어요. 신동욱이 법정에서 한동훈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더 많은 의원들이 표결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동훈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린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동훈에게 본회의장을 떠나라고 요구한 행동을 방어하려면 오히려 한동훈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욱하고 한동훈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안철수는 또 형사책임의 위치가 다릅니다. 원내대표실의 의사결정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안철수를 내란 공범으로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죠. 그러나 안철수의 법정 증언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추경호의 당사 집결 공지가 한동훈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가짜 배기로 판명이 됐죠. 그건 법정에서 채택 안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의 이후 본회의장 집결 메시지는 당시 확인하지도 못했다. 본회의 개의 시각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바보짓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또 공격하면서 한동훈은 복당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정오심으로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경찰의 국회 봉쇄 직후 잠시 당사를 임시집결지로 언급한 시점하고 국회에 들어간 뒤에 본회의장 집결을 독려한 시점은 완전히 다르죠. 안철수는 이 2시간대를 섞어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범수, 김종혁의 그 현장 증언은 달랐습니다. 한동훈은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추경호는 중진들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정면으로 충돌한 두 개의 지휘선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현재로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증언만으로 위정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기억에 반해서 허위임을 알면서 진술했다는 사실까지 기억에 반해서 허위임을 알면서 진술했다. 이렇게 하면 위정죄가 되는데 그거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철수의 정치적 책임은 남습니다. 안철수가 추경호의 방어 논리에 힘을 실으려면 한동훈 당시 대표의 계엄 저지 역할을 축소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계엄을 막은 것이 아니라 혼선을 만들었다고 해야지 추경호의 책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의 한동훈에 대한 적대감을 단순한 어떤 호불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내심은 본인들만 알겠죠.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는 선명합니다. 이 세 사람, 추경호, 신동욱, 안철수, 이 세 사람은요, 한동훈을 무너뜨려야만 자신들의 12.3 선택과 그 이후의 정언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훈이 국힘으로 돌아오면은 계엄의 밤도 함께 돌아오게 되죠. 왜 한동훈은 본회의장으로 갔고 추경호는 왜 당사에서 기다리자고 했느냐? 왜 신동욱은 한동훈에게 내려오라고 했고 왜 안철수는 뒤늦게 그 책임을 한동훈에게 떠넘기듯 이렇게 돌려버렸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복당 저지는 단순한 차기 당권 경쟁 정도가 아니에요. 12.3의 역사적 평가, 형사책임과 정치적 생존이 한꺼번에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신동욱, 안철수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에 한동훈한테 다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살아 돌아오면은 그날 본회의장 밖에 있던 사람들의 선택이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사는요, 한동훈을 계엄 저지자가 아니라 당을 분열시킨 배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짓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살려면은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 당시에 국회로 모이라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요구한 한동훈 전 대표를 당을 분열시킨 배신자로 만들어야만 자기들이 사는 거죠. 한동훈이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싹 지워버리고 잠시 당사를 언급했던 장면만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추경호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당사로 일단 모이라 했던 거, 이게 다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한동훈이 바로 급히 12시 직후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그쪽으로 모두 다 소집, 이것들은 모두 다 지워버려야만 한동훈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쓴 겁니다. 한동훈을 죽여야 사는 사람들. 한동훈을 죽여야 사는 사람들. 물론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자신이, 이건 물론 진짜 사람을 죽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제거해야만 자신들이 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동훈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추경호의 형사 방어가 쉬워지고 신동욱의 당시 그 메시지 빨리 지금 당으로, 그 다음에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 행동이 정당화되겠죠. 안철수의 법정 증언도 설득력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요 정치적으로 제거한다고 기록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자 발송 시각, 통화 기록, 본회의장 이탈 요구, 법정 증언,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사람은 밀어낼 수 있어도 시간표는 밀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요 차기 당권이 아닙니다. 12.3의 과거를 누가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한동훈을 죽여야 사는 정치가 아무리 거칠어져도 계엄의 밤에 누가 본회의장으로 사람을 불렀고 누가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지 이 사실 자체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어요.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을 제가 생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만 가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방송으로서 YTN에서 밤새도록 이 상황을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상황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언론 파악을 하면서, 기사 속보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밤을 새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하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진숙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명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뭐 쉽게 그냥 뭐 이것도 지금 모두 다 쇼다, 정치적인 쇼다, 설마 제명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이진숙이 정말 제명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명 안 되면 좋죠. 그런데 가능성은 높다. 근데 장동혁이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당내 징계를 함으로 해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 선택을, 이진숙에 대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평가기 때문에 이것이 뭐 거짓이다, 가짜다 이런 것하고는 다르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장동혁, 당내 징계를 안 함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진숙을 제명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민주당에다가 제명의 칼을 넘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는 장동혁으로부터 느낍니다. 그게 제 눈에는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이진숙 의원이 정말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며칠 전부터 법부정에서요 이진숙을 살리는 길은 국힘이 먼저 윤리위에 회부해서 적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의 칼은 당내 징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제명 쪽으로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한 단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제명 쪽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은요 한 단계 더 또 진전이 됐습니다. 민주당은요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문제를 실제 의사 절차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냥 해프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을 시도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이진숙 제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치적 엄포였던 제명이 이제는 절차의 문제로 절차를 통해서 제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이진숙 의원의 제명이 당장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 64조에 의하면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200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상당히 높은 문턱입니다. 우리 법부정도 처음부터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진숙이 위험하다, 이진숙이 정말 제명되나,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명 가능성을 단순한 의석 계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징계안이 제출되고 윤리특위가 움직이고 또 관련 법 절차가 하나씩 정비되면서 제명을 향한 정치적 레일 자체가 깔리고 있다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진숙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국회 제명은요, 당내 징계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국힘 안에서 국힘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국회 징계위원회는요, 국회에서 제명하는 절차는. 국힘윤리위의 당원권 정지나 제명이라면은 절차적 하자와 비례성 등을 이유로 해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의원 징계 제명은요, 헌법 64조 4항에 의하면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그것이 그냥 끝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한 20일 방송에서 8월 20일 방송인가 그때 제가 강하게 경고했었습니다. 당윤리위 회부는요, 이진숙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방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20일 날 방송에서요. 행사 경위와 그 5.18 재조명 행사 경위와 본인의 발언, 또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만큼만 물으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보복도 하지 마라, 면죄부도 주지 말라, 그래서 그냥 좀 가벼운 징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냥 주의나 경고도 괜찮아요. 그 정도라도 하라는 거죠. 당내 징계라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똑같은 날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에게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초중징계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책임당원들의 공식적인 제소까지 있었던 이진숙 사건은 같은 윤리위의 작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잣대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 불균형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서 장동혁 대표, 장징계의 정치적 계산에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진숙 당내 징계를 피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진숙을 보호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손으로 징계해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받기는 싫고 민주당이 대신 더 큰 칼을 휘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지금 생긴다는 거죠, 장동혁에게. 제가 보기에는요, 결과적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정치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장동혁이 이진숙을 직접 징계하면은 자기 지지층에게 공격을 받죠. 그러나 민주당이 제명에 나서면은 장징계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야당 탄압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진숙을 재건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 이진숙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큰 놈, 자기하고 경쟁자가 될 사람들은 미리부터 싹을 잘라버리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묘한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진숙 의원을 둘러싸고 강성 지지층에서 장동혁보다 이진숙 대통령 같은 이런 구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이진숙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탄압받는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런 상징성을 얻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 장징계에게 불편한
불편하게 느낄 질문을 제가 던지려고 해요. 뭐냐? 자신보다 더 강한 환호를 받는 또 하나의 보수 정치인이, 보수 강경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이 장동혁 본인에게 정말 반가운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통령 이진숙이라고 하는 구호가 커지는 그런 정치적 장면을 장동혁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장동혁, 장징계가 실제로 이재명, 이진숙 제명을 민주당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것은 정치적 정황에 기초한 의문과 평가입니다. 제가 갖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가 더욱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진숙을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만약요,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을 제명한다면 장동혁에게는 묘하게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당내에서 이진숙이라고 하는 잠재적 경쟁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은 나는 이진숙을 징계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편한 정치적 구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정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장동혁에게는 말이죠. 자기 손으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대신 칼을 듭니다. 이진숙이 제거되면 그 결과는 이진숙 제거라고 하는 잠재적 경쟁자를 자르는, 제거하는 이런 결과는 없고 강성 지지층의 분노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거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장징계가 이런 의심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 법부정에서는요, 지난 8월 18일부터요, 지난주 오늘부터요, 이미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왜 이진숙은 윤리위 회부조차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20일 날은요, 더 구체적으로 국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민주당에게 국회가 직접 심판해야 된다는 명분을 통째로 넘겨준다고 그렇게 제가 국힘을 향해서, 장동혁을 향해서 제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제명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회 절차 안으로 더 깊숙이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법부정이 우려했던 방향이 현실의 정치 일정으로 하나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민주당의 제명 추진이 제가 정당하다는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제명은 국민이 선거로 부여한 대표자 지위를 박탈하는 극단적인 징계죠. 이진숙 본인의 발언과 제3자의 발언, 행사 개최 책임을 엄격하게 나누고 본인의 기책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됩니다. 더구나 국회 제명은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는 이런 지금 국회 자율적인 의원직 박탈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정치적 분노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제적 3분의 2라는 헌법의 특별정족수는 제명을 아주 예외적인 수단으로 쓰라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이 맵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힘이 먼저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적정한 책임을 물었다면은 민주당의 공격 논리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도 조사했고 잘못한 만큼 책임을 이미 물었다고 당당하게 이진숙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누가 스스로 걷어찼습니까? 장동혁 지도부입니다. 당신들이 제거해. 우리는 안 할 거야. 지금 완전히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비당권파에게는 2년 6개월, 즉 30개월짜리의 윤리의 칼을 휘두르면서 이진숙에게는 윤리위에 문조차 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힘이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국회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 명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진숙 의원을 무조건 징계하자는 쪽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물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저는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징계 사유가 없다면 없다고 결론을 내면 돼요. 그것이 정당의 자율이고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징계, 장동혁 대표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진숙을 정말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명 정국으로 끌고 가기 전에 국힘이 먼저 책임 있게 처리하십시오.
당내 징계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라도 있지만은 국회 제명은 법원에다가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소송 제소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면하면은 어떤 말을 듣느냐. 대통령 이진숙이라고 하는 구호가 불편해서 자기 손으로 건드리지 않고 민주당이 이진숙을 제거하도록 내버려 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의심을 공개적으로 장동혁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진숙이 위험하다고 했죠. 제명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진숙이 제명되나 하는 것이 오늘 썸네일의 한 이슈입니다. 이슈 제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명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며칠 전보다 정치적 위험은 분명히 더 커졌습니다. 절차는 차곡차곡 단계별로 지금 더 나아가고 있어요. 국회 절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민주당의 의지도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진숙이 소속된 국힘의 윤리 절차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 끝내 국회 제명까지 현실화된다면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한 일이라는 말만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왜 다른 의원들에게는 초중징계를 하면서 이진숙에게는 정상적인 심사조차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할 겁니다. 이진숙 똑바로 알아서 차리세요. 장동혁이가 당신을 지금 방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윤리위에다가 회부하지 않는 것이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금 그냥 목숨을 완전히 날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당신이 대통령 이진숙 그 프랭카드가 등장하는 순간 장동혁은 그런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동혁의 성정상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이라면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장동혁에게 사실은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칼을 들었다고 해서 그 칼이 이진숙에게 도달하도록 정치적 길을 열어준 책임, 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부정은요 이미 며칠 전부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진숙 제명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장동혁의 마지막 카드. 오늘 썸네일에서요. 썸네일 그 메인 헤드라인에서 메인 제목에서 그랬죠. 사면 초과 장동혁. 살 길은 있다 그랬는데 그 살 길이 뭐냐? 마지막 카드. 한동훈 복당 카드라고 제가 제시를 합니다. 장동혁 최종 생존 카드 다시 꺼내봐라. 궁지에 몰렸다면요 한동훈 복당으로 해서 판을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장동혁에게 마지막 살길 카드다. 이렇게 저는 장동혁에게 제가 해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언제 그날 방송을 했는지를 제가 거슬러 보니까요. 지난 8월 3일이더라고요. 8월 3일 법규정에서요. 저는 장동혁의 마지막 생존 카드 한동훈 복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동혁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동훈 복당 카드를 꺼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일종의 선제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탁 지나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오히려 그 카드가 장동혁에게 더 절실해진 카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버티며 내부 전선을 넓히는 것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으로 판을 바꾸는 편이 장동혁에게는 훨씬 영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카드가 바로 여전히 제가 8월 3일 날 제안을 했던 해법을 제시했던 바로 한동훈 복당 카드입니다. 정치에서는요 때로는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 경쟁자를 품는 장면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장징계가 먼저 복당을 제안하면 메시지도 단번에 바뀌게 되죠. 나는 경쟁자를 제거하지 않겠다. 당 안에서 경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바뀌게 돼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장 대표는 지금까지 따라붙었던 배제나 충돌, 강행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장 불편한 정치적 경쟁자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밀어내는 대표에서 경쟁을 받아들이는 대표로
자신의 이미지를 전환시킬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정치적 계산을 해봐도 꼭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한동훈을 계속 당밖에 두면은 한동훈에게는 추방자, 피해자의 이미지만 남고 또 장 대표, 장징계에게는 복당을 막는 사람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왜 굳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좋은 정치적 구도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동훈 전 대표를, 한동훈 의원을 당 안으로 들이십시오. 그러면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부 여당과 싸워야 하고 국힘의 구성원으로서 한동훈 의원도 정부 여당과 싸워야 하고 당내 현안마다 입장을 내야 하고 또 한동훈 본인도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당 밖에서 키워주는 것보다 당 안에서 경쟁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관리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장 대표가 자신의 노선에 정말 자신이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이 옳다고 믿는다면 당원들에게 판단받으면 됩니다. 장동혁의 정치와 한동훈의 정치 가운데 어느 쪽이 국힘을 살릴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당내에서 경쟁하면 됩니다. 경쟁자를 경기장 밖에 세워두는 것보다 같은 링에 올려놓고 이기는 것이 훨씬 강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3일 날요 그렇게 했던 권유를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제가 이런 입장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궁지에 몰리기 전에 한번 한동훈 복당 카드를 써본다면은 장동혁 본인이 생존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봐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권고였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난 지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장동혁에게. 장 대표. 바로 지금 한번 써봐라. 정치적 존재감이 흔들릴 때일수록 의외의 카드 한 장이 판을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입장에서 한동훈 복당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요. 정치 뉴스의 중심을 다시 장동혁 자신에게로 확 뉴스 메이스크가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몰리고 더 흔들린 뒤에 받아들이면은 굴복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먼저 한동훈 복당 카드를 던지면은 장동혁의 결단으로 포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 개인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복당을 허용한다고 당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당은 복당이고 당권 경쟁은 경쟁입니다. 오히려 먼저 문을 열면 정치적 주도권까지 장동혁 자신이 가져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꼭 묻고 싶은데요. 한동훈 의원이 정말 정치적으로 별것 아니라면은 장동혁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왜 복당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반대로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면은 더더욱 당 안으로 불러들여서 경쟁을 해야지 본인도 더 커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경쟁 자체를 막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장동혁은 한동훈 의원을 피해 다녀요. 예결위에 장동혁이 지금 소속돼 있는데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발언하는 거 그 실력 거기하고 대비가 되니까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불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경쟁 자체를 막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정치에 자신이 있다면 복당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막는 순간에 경쟁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해석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조금은 약간은 조롱을 섞어서 제가 다시 권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254명을 다시 뽑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님 당내 254명의 당협위원장을 싹 갈아치워가지고 내 정당으로 만들다시피 기반을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용을 쓰는 것보다 한동훈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간단하지 않아요? 당협위원장 수백 명을 다시 세워서 당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한동훈 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서 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정치적 비용이 그게 훨씬 더 적게 들어요. 뉴스 파괴력은 오히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3일 날 법부정에서 말씀드렸던 장동혁의 마지막 생존 카드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쓸만해졌습니다. 장동혁을 가장 위협하는 정치인이 역설적으로 장동혁을 살려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
버티는 정치만 하지 말고 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한동훈 의원을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있다면 같은 링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십시오. 그게 해법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